꺼졌나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제28회 FAT 1급 제28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봤는데 내가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기말 상품에 대한 이 평가에서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량과 단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매출 수량에다가 매출 수량 있죠? 한번 메모장에다 써볼까요? 매출 원가를 이렇게 수량과 단가 같은 이런 장부를 보여주고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매출 원가를 한번 이렇게 구해봐라 이겁니다. 매출 수량 곱하기 단가. 근데 여기는 총평균법이니까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매출 수량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개 매출을 했느냐. 자, 상품 매출 여기서 100개, 또 여기서 상품 매출 200개. 매출을 300개 했네요. 그러면 300개에다가 곱하기 평균 단가. 왜? 총평균법이니까. 그러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매출만 빼고 기초의 이것과 매입의 이것과 또 매입이 여기 한 번 더 있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균을 구하느냐? 금액을 다 세 건의 금액을 다 구해보세요. 5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은 50만원. 그 다음에 400개 곱하기 1500원 하면은 4, 5, 20, 4, 1은 4, 60만원. 맞나? 맞겠죠. 맞죠?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2000원 하면은 20만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130만원이죠. 그러면 평균이, 자, 금액이 130만원이다. 수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수량이 500개, 400개, 100개, 딱 1000개네요. 130만원을 1000으로 나누면 딱 1300원이 되죠. 자, 그래서 금액이 전부 구해봤더니 130만원이요. 그거를 수량 합계인 1000개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0원이니까 300개 곱하기 13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냐? 300개를 팔았는데 그거의 원가가 하나당 1300원이니까 39만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총평균법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재고 자산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어요.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낼 때 지금은 매출 원가를 물어봤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이 부분을 재고 자산 재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평균 똑같아. 재고 자산은 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 여기서는 평균법이니까 총평균 단가. 그래서 재고 수량이 몇 개냐 이거예요. 아까 모두 1000개 샀었잖아요. 1000개 중에서 아까 팔은 게 30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700개가 남았죠. 700개 재고에다가 곱하기 1300원. 이게 재고 금액이다 이거예요. 이게 재고 금액.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700개 곱하기 1300원. 그래서 91만 원이 되는 거예요. 91만 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91만 원하고 여기 39만 원 더해 보세요.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30만 원 나오죠? 130만 원. 그것이 뭐하고 같아요? 아까 매입 기초와 매입 다 더한 130만 원하고 같아야죠? 예. 기초하고 매입한 것이 총 130만 원인데 39만 원은 팔려 나갔어요. 그러면 재고는 얼마 남아야 돼요? 91만 원 당연히 남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T계정으로 쓸 때는 우리가 상품 계정을 여러분 T계정으로 구할 때는 상품 계정 쓰고 여기다 기초 이게 얼마예요? 50만 원. 이게 기초가 되고 단기 매입이 80만 원이었죠.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이 차변이 합계가 130만 원. 예. 여기서 매출 원가가 39만 원이라면 재고 금액은 당연히 91만 원이 된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상품 계정에서 이렇게 같아진다. 그래서 T계정으로 이렇게 맞출 때는 이런 수량 같은 게 없고 금액으로만 주어졌을 때는 T계정으로 넣어서 금액을 차변에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딱딱 놓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딱딱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넣기로 여러분이 맞추시면 돼요. 금액만 있을 때는. 그런데 수량이 여기 끼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수량이 있으면 그 T계정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 T계정으로 해도 그렇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더 오래 걸려. 어차피 금액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39만 원이 2번에 있네요. 다음 2번 문제. 재고자산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앞에서 27회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이론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FAT 1급에서. 그런데 지금 28회도 1번도 사실은 재고자산 문제입니다. 1번도. 2번도 재고자산 문제예요.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번.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여러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우리 거예요. 그건 팔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2번.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에 선적이 완료된 재고. 판매자 것이 아니죠. 왜냐? 선적지 인도 기준이잖아요. 선적지 인도 기준.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하면은 매입자 거예요. 판매자 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잘못됐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누구의 재고자산이 돼야 돼요? 판매자가 아니라 매입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어야죠. 2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제약은 2019년 7월 1일 신약 관련 특허권을 2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특허권이면 무형자산인 거 아시죠? 2019년 인식해야 할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월할 상각을 가정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7월 1일 날 그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인식을 하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1년치가 아니라 절반 6개월치의 상각을 해야 되겠죠. 1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20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돼요. 그게 1년치예요. 그럼 계산이 간단하죠? 20만 원 1년에. 근데 6개월치니까 10만 원.
그래서 답을 이거는 쉽게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정액법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분계이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네, 결산정리분계를 했는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한참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자, 건수가 이게 한 건이 아니라 4건이에요. 자,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이네요. 예, 이거는 말이죠.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비용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자, 비용 발생은 요겁니다. 30만 원.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한 거. 수익 발생.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요겁니다. 수익. 자,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거, 이건 완전 무시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란 말이죠. 예, 세 번째 거 요거 완전히 무시해야 돼요, 이거. 예. 자, 두 번째 있는 이자 비용. 이건 비용인데 차변에 오지 않고 대변에 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용을 감소시킨 거니까 수익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용 감소는. 그쵸?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수익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익, 즉 이익이 나도록 하는 거. 예. 이익 나도록 하는 게 얼마냐? 50. 수익이 모두 50. 비용이 30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0만원 증가하겠네. 예. 당기순이익 20만원 증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만원 증가한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이나 거기서 법인세만 여기 제외하는 거니까 1번 맞았네요. 그렇죠? 20만원 증가. 예. 그러면 영업이익은 20만원 증가가 왜 틀렸느냐? 요게 왜 틀렸는가를 알아야죠. 왜 틀렸느냐 하면은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까지만을 또 제외한 거고, 수익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수익은요 매출액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수익이 뭐가 들어갔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이거든. 영업이익에서 계산되는 수익은 맨 위에 매출액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들어가요? 영업이익 그 밑에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건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요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맞고 4번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은 손익계산서의 구조 있잖아요.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있고 거기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뺀 것이 첫 번째 나오는 매출총이익. 거기에서 판매관리비라는 비용을 뺀 것이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 이런 것 같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또 이자 비용 같은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그 구조, 구성을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 외우지 않았다면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5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언제로부터 만기일이 취득 당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만기일을 취득 시점에서 만기일을 3개월로 따집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답이 1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판단 기준이죠. 다음에 6번 문제는요.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 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16만 2천 원으로 추정하였다면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은 얼마일까? 이거 좀 여러분 좀 생각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매출채권이 18만 원이래요. 18만 원인데 이 중에서 16만 2천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 18,000원이 대손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예, 회수불능이라죠. 우리가 회수불능. 추정이죠. 어디까지나.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회수불능으로 추정되는 18,000원을 우리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18,000원을 표시돼요. 답은 2번. 네. 답은 2번. 지금 대손충당 여기 매출채권이 현재 잔액이 18만 원인데 이 중에서 회수 가능액이 16만 2천 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8만 원에서 16만 2천 원 뺀 요 18,000원 이것만큼 회수가 불능한 거예요. 우리가 회수 불능한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다음에 7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개정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서 부채 공부했잖아요. 매입채무는 다 유동부채입니다. 예, 장기 매입채무는 비유동부채. 그냥 일반 매입채무는 다 유동이에요. 1년 안에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니까 당연히 유동.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가 언제 만들어져요? 이 개정 과목이 12월 31일 날 만들어지죠? 결산 때. 결산 때 우리가 법인세 결산 분개하잖아요. 그때 그 법인세가 미지급 법인세가 돼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 발생, 대변에는 미지급 법인세.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납부하느냐면 그 법인세를 3개월간 조정을 합니다. 법인 조정을 거쳐서 3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지급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개월이니까 뭐예요? 유동부채죠. 네. 그래서 요 세 개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는 뭐예요?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말이 부채지 언제 이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냐면 직원이 퇴사하면 그때 이행이 돼요. 근데 직원이 1년 후에 퇴사할지 3년 후에 퇴사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요. 내용이 엄청 많네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임차료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에 한공이 수행할 결산 정리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월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5월 1일 날 사무실을 임차하고 1년분 임차료를 24만 원을 줬네요. 그러면 여러분 딱 1년에 24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다. 예, 한 달에 월 2만 원 딱 계산이 나와야 돼요. 월 2만 원. 지급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5월 1일 날 전부 비용 처리했네요. 네,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비용이냐? 아니다는 거죠. 왜냐? 5월 1일부터 1년분이라면 2020년 몇 월까지예요? 4월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니까
미경과된 것은 단기의 임차료가 아니다 말이죠. 미경과된 게 몇 개월치예요? 4개월치. 내년 4월 달까지니까. 그러면 아까 월 2만 원 딱 나왔잖아요. 4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은 임차료에서 빼줘야 돼. 단기의 임차료에서. 결산 때 대변에 임차료 8만 원이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 한다고 그랬죠? 단기의 비용에서는 빼주고 이것이 결국에 내년도 비용으로 넘기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이죠. 개정 과목이. 비용의 이연, 선자 돌림. 3. 선급비용,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을 이연시키거나 수익을 이연시키는 거. 선자 돌림. 발생시키는 거. 비용이 차변에 왔다. 그러면 대변에는 미자 돌림의 미지급 비용. 지금은 비용을 이연시키니까 비용이 대변 단기에서는 빼주고 차변에서는 선자 돌림의 자산이 오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첫째, 이 8만 원이라는 숫자를 빨리 계산을 해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올바른 분계를 또 찾는데, 올바른 분계 찾는 방법은 이 8만 원을 내가 왜 단기의 비용에서 뺐지?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니까 이연시킬 때는 선자 돌림 개념 과목을 쓰는 거지. 선급비용.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잖아요. 1번은 아닙니다. 매도가능증권 여러분 주의하라고 그랬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이란 말이죠. 요건 안 가고.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 가야 되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이잖아요. 판매관리비거든요. 2번. 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3번은 왜 아닐까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특허권을 취득하려고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차변에 특허권 자산이죠. 자산이지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4번은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원가.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물이라는 자산이지 비용 아니죠. 다음 10번. 단기에 지출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네, 판매비와 관리비만 고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배당금,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활동 때문에 우리 접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4개예요. 4개를 더하시면 돼요. 230에 258만 원에 268만 원이 1번의 답이 있었네. 11번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로 잘못 짝져진 거. 광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죠? 석탄 같은 거, 뭐 금이라든가 은 캐는 거. 광업사무소가 소재지. 맞습니다. 여기가 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아요. 무인 자동 판매기는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 이것도 사무소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 그래서 4번이 잘못 짝지어졌다. 4번. 다음에 12번 문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생수는 과세입니다. 우등고속 과세예요. 일반 고속만 면세입니다. 유아용 기저귀 면세. 답은 3번이네요. 4번 고속철도는 과세죠. 답이 3번. 다음 1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자, 공제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지금 까먹었을 텐데.
하자보증금 공제하지 말라 그랬고, 장려금도 공제하지 말라 그랬고, 대손금도 공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공제하지 않는 거 딱 세 가지입니다. 하자보증금, 대손금,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 이런 거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네요. 공제하지 말아야 될 거. 대손금 1번. 예. 예, 대손금. 그래서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네, 대손금, 하자보증금, 장려금, 요 세 개뿐이에요.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 세 개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면제가 되는 사업자가 몇 개 있죠? 노점 면제되죠? 간주임대료 면제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예, 간주공급 대부분 다 면제예요.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3번도 맞아요. 네, 4번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업체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중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얼마인가?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알죠? 업무와 무관한 거라든가 접대비 관련 거라든가 승용차 관련되는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거, 또 면세제와 면세 사업에 이용되는 거. 자, 원재료 매입 이건 공제받죠. 공장 부지 조성 관련 지출 이거 공제 못 받아요. 이게 뭐예요? 공장 부지가 뭡니까?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 관련된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업무용 5인용 승용차 1998cc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 두 개 공제 못 가.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240만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10개 이상을 맞추게 되면은 뭐 잘 하신 겁니다. 10개 이상 맞추시면 이론에서 10개 이상 했다 그러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